진화는 이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부정되지 않는, 세상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경우 가설에서 이론이라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특정 이론이 부정될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이란 자연을 설명하는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주장한 진화이론은 나온 지 161년이 되었지만 그 연구 대상이 집단이건 개체건 세포 수준이건 분자 수준이건 또 과거의 생명이건 현존하는 생명이건 또 작은 생명이건 큰 생명이건 아직까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개인적인 신앙으로 진화이론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인류 지성사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진화이론에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시대적 상황에서 다윈의 생각이 왜 혁명적이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몇몇 생명의 야비한 생존 혹은 번식 전략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어서 생명은 다양성 속에서 일련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멋들어지게 설명한 다윈의 생각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예를 살펴볼 겁니다. 진화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최종 진화이론은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봄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생물학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임을 설명하렵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그에 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과학에서 주된 진전은 상당히 드물다. 진짜 과학적 혁명은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한 혁명이 있으면 세상을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윈의 진화이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맞먹는 혁명적인 발상임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유럽, 특히 영국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째서 다윈의 이론이 혁명적이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의 빅데이터 정보의 시대로 정의하는 것과 같이 19세기 지성인들은 그들의 시대를 이성의 시대로 정의하고 그들 중심의 세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부가 몰리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지식인, 특히 사회 지도층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생명은 적재적소에 격에 맞는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보았죠. 그들은 지적 욕구가 강했으며 한껏 지적인 사치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세상이 이대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특히 지질학자 그룹 사이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조 신화의 시작과 일치시킨 6천년 전부터 시작한 인간의 시간이 그보다 한참 오래된 2억 년 전으로 그 개념을 확장합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말하는 천국과 일정 부분 통하는 플라톤의 이상적이고 자체로 완벽한 고동세계에 대한 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에는 지층이 심하게 엇갈리는 등 변화의 흔적이 있는데 이는 신이 세상에 내리는 단발성 천지 요동의 결과가 아니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의 물리적인 변화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동일과정설이라 하여 아주 먼 옛날이건 지금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구의 역사를 한참 뒤로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이상한 모습의 생명은 천재지변 속에서 버림받은 종인가? 왜 버림받았지? 따라서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개념도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 생명에서 복잡 고등 생명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단계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념은 유럽인의 머릿속에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화석을 보면 자체로 완벽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이 과거에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생명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들 과거의 생명은 일회성 천재지변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에 따른 변화의 흔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지속적으로 변했고 지구의 생명이 수억 년 전에도 있었다면 생명도 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기술적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지질학은 지구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동시에 변하는 생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식인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중교양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더없이 좋은 조화로운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일상의 평범한 질문, 생명은 왜 그리 다양하며 어떻게 그리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졌는가를 그냥 스쳐보내지 않고 진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넓은 세상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질학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생물상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놀라운 적응에 감탄합니다. 광범위한 독서와 동료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속에 간직한 질문에 대해 의외로 간단한 답을 내놓습니다. 생명은 세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가지치기 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변할 수 있다. 다윈의 논리는 간결합니다. 첫 번째, 같은 종을 들여다보면 그 구성원 개체는 조금씩 다 다르다. 두 번째, 그러한 변이들 중에 많은 것은 유전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세 번째, 그중 어떤 변이는 한 개체가 주변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게 한다. 즉, 살아가는데 또는 자식을 낳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자연은 그러한 변이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선호하여 선택한다. 네 번째, 새로운 변이는 계속 집단에 유입되고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 집단은 진화하여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 1859년 다윈의 생각이 집대성된 책이 발간됩니다. 그는 모든 생명은 공통조상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변화의 동력은 자연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한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우리의 가까운 조상은 유인원일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화의 한 결과물로서 다른 종에 비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진 한 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다윈의 진화 이론에 대한 해석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꺼림직한 개념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윈은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도 조화롭지도 않은 이전 투구의 싸움판의 점철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대중에게 설득하느라 다윈은 전쟁이나 기아 혹은 전염병이 없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느라 싸움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멜터스의 인구론을 언급하며 모든 생명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의 이론을 곱씹어보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게 하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복잡한 유기체는 오롯이 물리화학적인 과정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변화의 과학입니다. 생명이 하나의 공동조상에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면 직관을 넘어선 먼 과거를 상정해야 합니다. 그 장구한 시간에
지구도 변했고, 달도 변했고, 태양도 변했고, 우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다윈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기존 사고의 틀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